조카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모, 저희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를 좋은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모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실버타운? 언니를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것인가? 물론 요즘은 시설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언니는 이제 겨우 70이다. 건강하고 정정하신데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고집도 세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 성격이 완전히 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뭘 해드려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조카의 하소연은 길게 이어졌다. 요리를 해도 맛이 없다고 하시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고 손주들한테도 쓸데없는 간섭만 하신다고 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곧장 언니 집으로 향했다. 아니, 정확히는 큰 조카 집이었다. 언니는 남편 돌아가신 후 혼자 살다가 2년 전쯤 큰 조카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조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언니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예전에 그 활기찬 언니가 아니었다. 눈빛도 어딘가 흐릿하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언니,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을 언니였다. 뭔가 이상했다. 조카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다.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조카 며느리의 말은 조카와 비슷했다.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취향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했다. 처음엔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맞춰드려도 계속 불만이시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부엌을 마음대로 쓰시고 냉장고 정리도 다 흐트러뜨리시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세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반박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아져 있을 뿐이었다.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지내자. 한 달만. 조카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도 별다른 말 없이 짐을 쌌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조카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언니를 위해 안방을 내어줬다. 처음 며칠간 언니는 말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계속 내 눈치를 살폈다. 언니, 편하게 지내. 여긴 우리 집이잖아. 응. 짧은 대답뿐이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언니가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언니, 왜 그래?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불 켜도 돼? 언니, 여기 언니 집이야. 마음대로 해. 그 순간 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화장실 불을 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다. 조카네 집에서 언니가 얼마나 움츠러들어 지냈는지 짐작이 갔다. 며칠이 지나면서 언니는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짧은 단어들로, 그 다음엔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긴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처음엔 괜찮았어. 애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너무 고마웠지.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나이 들면서 밤에 무섭기도 했거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 애들이 그러더라. 집을 넓은 데로 이사 가야 하는데, 할머니도 같이 사시려면 좋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내 집 팔아서 보태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언니는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조카 가족은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물론 명의는 조카 이름으로 올렸다.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도 간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때 난 아무 생각 없었어. 어차피 내 자식들한테 갈 거고 우리 함께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 싶었지. 근데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 가고 한 2달은 좋았어.
집도 넓고 손주들도 보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 며느리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짐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언니는 그때부터 조카네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흐트러뜨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기 시작했어. 부엌에 들어갈 때도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TV 볼 때도 무슨 채널 볼지 물어보고.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라고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느 날 조카가 대놓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집 합쳐서 같이 산 거요. 차라리 어머니 집 그대로 두고 어머니는 거기서 사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고 했다. 자기 집도 자기 돈도 다 없는 상태에서 들은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언니의 가슴을 찔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실감났어. 돌아갈 집도 없고 4명의 재산도 없고 그냥 조카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거야. 그 이후로 조카 가족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언니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요. 이 반찬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건 감사한데 솔직히 입맛에 안 맞아요. 언니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요리책도 보고 며느리한테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성격 문제도 계속 지적했어. 내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의견이 없으세요?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회적 관계까지 차단당한 것이었다. 언니는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등산도 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곤 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파트 복도에서. 그래서 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 며느리는 왜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냐고, 이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괜히 이웃들과 친해지면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웃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 복지관 가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희가 챙겨드리는데 왜 거기를 가세요라고 하더라고. 친구들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 나가시면 저희가 걱정돼요라고 하고. 결국 언니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됐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찾아왔다. TV만 보는 게 일상이 됐어.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더라고. 가끔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반가워서 말을 걸면 어머니, 나 숙제가 되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 죽고 싶어. 깜짝 놀라서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는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자식들한테는 짐이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나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언니를 어떻게든 도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언니의 전 재산은 이미 조카네 집에 들어가 있었다.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설령 방법이 있다 해도 가족 간의 소송은 너무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먼저 언니의 경제적 독립부터 생각해보기로 했다. 언니가 다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모았다. 그러다 주민센터에 복지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언니를 데리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언니는 나이가 되었지만 조카네 집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조카 가족의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소지를 분리하시고 어르신의 소득 상황을 따로 신고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 지원 사업도 있어요. 둘째는 법률 상담이었다. 언니가 자신의 재산을 조카네 집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닌 공동투자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재산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 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리 상담이었다. 언니의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 보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언니의 상황을 듣고 난 뒤 신중하게 말했다. 증여로 처리된 부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 과정이 어땠는지, 문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나는 조카를 만나기로 했다. 법적 다툼 전에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다. 조카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조카야, 너희 엄마 상황 알지? 조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저희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너희가 힘들다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지 알아?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조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니네 엄마 재산 다 합쳐서 집 샀잖아. 그 집에서 니네 엄마가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엄마 집 그대로 두고 따로 살 걸 그랬어. 그때는 같이 사는 게 좋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외로워하셨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심하게 됐어. 지금이라도 니네 엄마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야 해. 재산 일부라도 돌려주든지 아니면 월세 지원을 해주든지. 조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집 대출이 있어요. 할머니 돈으로 일부 보탰지만 나머지는 대출이에요. 지금 당장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매달 지원이라도 해. 니네 엄마가 월세방 얻어서 사실 수 있게. 그것도 제 형편에 쉽지 않아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조카는 미안해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큰 조카와의 대화가 막히자 나는 다른 조카들도 만났다. 둘째 조카는 해외에 살고 있었고 셋째 조카는 자기 사업을 하느라 어렵다고 했다. 모두들 엄마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모,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엄마 모시는 건 형이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변명과 핑계만 가득했다. 결국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언니 스스로 독립해야 했다. 나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다. 선생님, 제 언니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주거시설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자식들한테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더니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행복주택 고령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인데 이건 몇 분이 함께 생활하시는 형태예요. 우리는 각 옵션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신청하기로 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당첨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언니가 지낼 곳이 필요했다.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도 되지만 언니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언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고마운데.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내가 계속 있으면 불편하잖아.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무리 동생 집이라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나는 우리 집 근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다. 내가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언니의 기초연금과 내가 조금 보태서 내기로 했다. 마침 괜찮은 원룸이 나왔다. 작지만 깨끗했고 1층이라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했다. 바로 계약을 했다. 언니를 위해 집을 꾸몄다. 중고 가구를 사고 생필품을 장만했다. 작은 식탁, 침대, 옷장, TV. 언니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언니는 행복해했다. 내 공간이 생겼어. 고마워. 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언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 했지만 점점 적응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매일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2~3번은 들렀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산책을 했다. 언니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언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요가 수업, 노래교실, 그림교실. 거기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었다. 오늘 복지관에서 새 친구 사귀었어. 이름이 순자인데 나랑 동갑이래.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다. 눈빛도 살아났고 웃음도 많아졌다.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다. 상담사 선생님은 언니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었고 조금씩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는 좋은 엄마야.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잖아. 언니가 독립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큰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엄마 좀 바꿔주세요. 언니는 우리 집에 없어. 독립하셨어. 네. 그게 무슨. 니네 엄마 혼자 사셔. 원룸 얻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언니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다. 언니에게 전화했더니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둘째 조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리고 셋째 조카에게서도. 모두들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걱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언니의 뜻을 전했다. 니네 엄마가 시간이 필요하대. 좀 기다려줘. 조카들은 불만스러워했다. 자기들이 친정엄마를 만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냐고 이모가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를 지켜주는 건 지금 내 몫이었다. 2달쯤 더 지났을 때 큰 조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애교 섞여 있었다. 이모, 어머니 좀 뵙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나는 다시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손주들. 보고 싶긴 해.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언니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근데 언니 집에서 만나. 조카네 집 말고. 결국 언니의 원룸에서 만남이 성사됐다. 나도 함께 있었다. 조카 가족이 왔을 때 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했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이 많이 컸네. 지은이도 키가 훌쩍 컸네.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곧 조카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제가 다음 달부터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바로 알았다. 조카들이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를. 어머니가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끝나고 저녁까지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든지.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카가 거들었다. 엄마, 손주들이잖아요. 엄마도 손주들 보고 싶으셨죠? 이렇게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좋은 일? 니네 엄마 여기서 이제 겨우 안정 찾았어. 그런데 또 니네 편할 때만 부르겠다는 거야? 이모, 왜 그러세요? 엄마도 손주 보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거랑 이용당하는 건 다르지.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언니 전 재산 다 쏟아부었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후회한다고, 성격 이상하다고, 음식 맛없다고.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저희도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이제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겠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언니 재산 일부라도 돌려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카가 벌떡 일어섰다. 이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니네가 꼬드겨 놓고. 그때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모두가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들 말 다 들었어. 내가 손주 봐달라는 거지. 너희가 편할 때만 내가 필요한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였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너희 집 살 때 내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니네 아버지가 남긴 집 판 돈이야. 그걸 다 합쳐서 너희 집 샀잖아. 그때는 진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조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어? 후회한다고 했잖아. 합치지 말 걸 그랬다고.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내 집도 없고 내 돈도 없고 그냥 너희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더라고.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그것뿐이 아니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요리해도 청소해도 뭘 해도.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고집 세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웃하고 인사하는 것도 못하게 했잖아. 친구 만나는 것도 말렸잖아. 복지관 가는 것도 반대했잖아. 나는 너희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엄마,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고 싶었어. 진짜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 그런 내가 이제 정말 겨우 다시 살아날 기운을 찾았어. 언니는 손주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강희, 지훈이. 할머니가 너희 정말 사랑해. 너희 보고 싶고. 근데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조카가 항변했다. 엄마, 이용이 아니라. 이용이야. 너희한테 필요할 때만 날 찾잖아. 편할 때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짐이라고 생각하잖아. 언니는 일어서서 조카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 분명히 말할게. 나는 손주 안 봐줄 거야. 너희 집에도 안 갈 거고 너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거부할 거야.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너희하고 거리를 둘 거야. 조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지. 내 재산 다 가져가 놓고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 내가 죽고 싶다고 할 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겠지. 조카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할 거야. 너희도 내 자식들이니까. 근데 관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너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며느리가 울먹였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보내든 학원 보내든 아니면 일을 조정하든. 나는 더 이상 너희 문제 해결사가 아니야. 언니는 단호했다. 나는 언니의 옆에 서서 말했다. 조카들아, 언니 말이 맞아. 너희는 너희 엄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언니한테 보상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 없으면 그냥 너희끼리 살아. 조카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손주들 손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생각 다 했어. 이제 돌아가. 조카들이 떠나고 나서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 언니가 말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언니. 언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바로 그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자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자식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근데 자식들은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항상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자식들 위해 희생하는 게. 근데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지. 이제는 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 이후 조카들은 몇 번 더 연락을 했다. 처음엔 사과하고, 그 다음엔 설득하고, 마지막엔 화를 냈다.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할머니가 손주도 안 봐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엄마, 그렇게 이기적이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엄마의 재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전해줘. 조카들이 감감무소식이자 우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언니가 조카네 집에 투자한 금액을 정리했다. 집을 판 돈, 예금, 적금 모든 것을 계산했다. 변호사는 증여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안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조카들이 같이 살자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언니를 쫓아낸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 조카들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였다. 며칠 후 조카들에게서 황급히 연락이 왔다.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적 조치라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 언니 재산 돌려받는 거. 저희가 엄마 돈 훔친 것도 아니고 같이 쓰자고 해서 합친 건데. 같이 살자고 해놓고 쫓아낸 게 같이 쓰는 거야?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나는 더 이상 너희랑 직접 이야기 안 해. 조카들은 당황했다. 며칠 후 조카들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제안했다. 전액은 어렵지만 일부를 분할해서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변호사와 상의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했다. 합의가 현실적이었다. 몇 번의 협상 끝에 조카들은 언니가 투자한 금액의 40%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아쉬운 금액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 돈이면 언니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합의가 끝나고 첫 상환금이 들어왔다. 언니는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돈은 저축했다. 앞으로 받을 상환금도 모두 모으기로 했다. 언니의 노후를 위한 자금이었다. 행복주택 신청도 계속했고 몇 달 후 드디어 당첨 소식이 왔다. 언니는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전보다 조금 더 넓고 시설도 좋았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다. 언니는 복지관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했다. 노래교실, 그림교실, 댄스교실까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너무 재밌더라.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공연한대. 나도 나가기로 했어. 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예전에 언니가 돌아온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조카들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다. 처음엔 손주들을 핑계로, 나중엔 명절을 핑계로, 그 다음엔 자기들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그래도 자식인데. 바로 그 자식인데라는 말로 나를 평생 이용했잖아. 이제는 안 통해. 둘째 조카가 해외에서 일시 귀국했을 때도 만나지 않았다. 셋째 조카가 사업이 어렵다며 찾아왔을 때도 문전박대했다. 이모,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카들은 내게 하소연했지만 나는 언니 편이었다. 너희가 먼저 너무했어. 이제 와서 엄마한테 기대지 마.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명절에도 언니는 조카네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나와 함께 보내거나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명절이라고 꼭 자식들 집에 가야 하나? 나는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편해. 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봤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유로웠다. 1년쯤 지났을 때
언니에게 편지가 왔다. 큰 손주 강희가 보낸 것이었다. 할머니, 저 강희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왜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다고. 저도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없다고 한 적도 있고 할머니 말씀 안 들은 적도 많았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주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언니. 조카들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 뒤에 있는 조카들의 의도를 알았다. 손주들을 미끼로 언니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큰 조카가 혼자 언니를 찾아왔다.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도 없고 아이들도 없이 혼자였다. 엄마. 조카는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제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데 제가 장모님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내 엄마한테 하려는 거냐고. 조카는 눈물을 흘렸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 생활이 방해받는다는 이유로 엄마를 내쳤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바라봤다. 늦었습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재산 문제도 3년 분할이 아니라 1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럴 필요 없어. 약속대로 하면 돼. 아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조카는 일어나서 깊게 절을 했다. 엄마를 다시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엄마는 이제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다만 가끔 연락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언니는 한동안 고민했다. 조카를 용서해야 할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해.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언니 편이야. 결국 언니는 조카들과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언니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 나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명절에도 내 일정이 있어. 시간 나면 들를게. 조카들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예전처럼 언니가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것을. 손주들과의 만남은 언니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 보통 공원이나 식당, 복지관 근처였다. 언니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지만 그게 의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편해. 너희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손주들은 언니의 작은 집을 방문했다. 언니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단호하게 보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할머니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 할머니 무슨 약속 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2년이 지났다.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원래의 언니로 돌아온 것이었다. 밝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사람. 복지관에서는 반장까지 맡았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행사를 기획했다. 다음 달에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강원도로. 언니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우리 다 건강해. 언니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정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기도 했다나 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어. 언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조카들은 여전히 연락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언니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고 가끔 용돈을 드렸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필요 없어. 나 기초연금 받고 너희한테 받은 돈도 있어.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언니는 받지 않았다. 받으면 또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들까봐. 언니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고 싶었다. 셋째 조카는 가장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했다. 엄마,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안 돼. 엄마, 그래도 자식인데. 바로 그래서 안 빌려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면 너는 또 나한테 기대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셋째 조카는 화를 냈다. 형들은 엄마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데 자기만 미운 자식 취급받는다고 했다. 형들은 엄마 돈 다 가져갔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내가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안 받은 거지. 만약 내가 같이 살았으면 너도 똑같이 했을 거야. 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셋째 조카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1년쯤 후 셋째 조카도 변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을 지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희 ATM 기계처럼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나올 때만 좋아하고. 엄마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셋째 조카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든지,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몸소 체험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형네가 그렇게 쉽게 가져갔는데 저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제 몫이 없다고 오히려 섭섭해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조카들이 모두 사과하고 태도를 바꾸고 성실하게 상환금을 보내왔다. 큰 조카는 약속보다 빨리 돈을 갚았고 셋째 조카는 자기 형편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매달 보내왔다. 어느 날 언니가 나에게 물었다. 나 애들을 용서해도 될까? 언니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으면 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용서하고 싶어.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 근데 무서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그러면 안 되지. 용서는 하되 관계는 새롭게 설정해야 해. 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이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절에 언니는 처음으로 큰 조카네 집을 방문했다. 2년 반 만이었다. 조카 가족은 언니를 극진히 대접했다. 할머니, 이 방은 할머니 방이에요. 할머니 오실 때마다 여기서 쉬세요. 고맙긴 한데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편해. 오늘 저녁 먹고 갈게. 할머니 좀 계시다 가세요. 안 돼.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 언니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눈치 보며 있지 않았다. 자기 시간이 되면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다. 조카들은 섭섭해했지만 이해했다. 엄마의 새로운 삶을, 엄마의 독립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났다. 언니와 조카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없었다. 대신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 조카들은 언니를 초대할 때 미리 여쭤봤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토요일은 안 돼. 일요일 점심은 어때? 좋습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언니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번에 강희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만드신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 만들어 줄게. 언제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데 엄마 일정 괜찮으세요? 금요일은 괜찮아. 만들어 갈게. 모든 게 부탁이고 요청이었다. 당연함이 아니었다. 언니도 조카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하지만 선을 분명히 했다. 할머니, 저희랑 다시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할머니는 지금이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럼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 어떠세요? 아니, 나는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있고 복지관도 가깝고. 조카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이해하게 됐다. 할머니가 왜 독립적으로 사시는지, 왜 자주 만날 수 없는지. 어느 날 큰 손주 강희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저는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사십니다. 할머니는 친구들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니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손주가 나를 이렇게 봐주다니. 손주들은 할머니를 방문할 때 더 이상 당연하게 대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시간을 빌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할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들어와. 할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뭘 만들고 싶은데? 할머니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호박전이요. 언니는 손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웠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 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 뭐? 조카들이랑 관계를 이렇게 바꾼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만약 내가 그때 변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우울증으로 폐인이 됐을 거야. 맞아. 그리고 지금 관계가 더 건강해. 예전에는 자식들이 날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서로 존중해. 이게 진짜 가족 관계 아닐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잘한 거야. 언니는 용감했어. 용감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야.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언니는 75이 됐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발했다. 복지관에서는 신입 어르신들의 멘토가 되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카들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엄마를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이 있어. 우리는 할머니의 시간을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해. 어느 어버이날 조카들이 함께 모여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못났습니다. 엄마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엄마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용기 내서 저희를 떠나셨고 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엄마를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니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엄마도 할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언니는 70 넘은 나이에 다시 독립했다. 용기를 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찾았다. 지금도 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가끔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조카들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가끔 섭섭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요한 건 언니가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니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선택을 하고 자기 삶을 산다. 그리고 조카들은 그런 엄마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됐다. 언니는 나에게 자주 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용기 내서 독립한 거야.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언니를 보며 생각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엄마라는 이름도 할머니라는 역할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누구의 그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 언니는 그것을 70에 깨달았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언니의 집에 가면 현관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언니가 자랑스럽다. 언니의 용기가, 언니의 선택이, 언니의 삶이. 이것이 우리 언니의 이야기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자기 인생을 되찾은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독립과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할머니의 이야기.